1월부터 대출이 풀린다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풀리지도 않았고 올해 나올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갱신 수요들이 있죠.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원래 지금 갱신되시는 분들은 21년 초니까 기준금리가 한 2%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되는 거죠. 그리고 시중금리는 지금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게 24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24년에는 19년 기준금리 1.25에서 1.75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준금리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갱신되는 시기. 그 다음에 2025년에는 2020년 코로나 저금리 때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갱신되는 시기. 그리고 올해는 21년에 대출받았던 사람들. 21년까지는 저금리였죠. 22년이 돼서야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으니까 갱신에 따른 문제점들은 27년은 돼야지 안정이 될 텐데, 그래서 24년부터 이미 경기가 폭증을 했는데, 지금도 갱신되는 사람들이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12월에 경매 낙찰가율 올라갔다고 이제 슬슬 경매쟁이 그분 다시 오실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100%도 안 나왔습니다. 낙찰가율이 100%면 시세보다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감정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도 뭐 그게 호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상황인 거고, 거기에 문제는 그러면은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팔고 빠져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10월에 4억 2천이었는데 지금 4억 5천에 팔 수가 있냐. 싸게 팔아도 모자랄 판국에 남는 것도 없고 사실. 근데 누가 사주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또 대출 총량도 빡세게 들어가니까 그저 낙찰가보다 낙찰률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는 엄청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계속 공급 이야기만 하는데 이제는 막 수요는 무시해도 된다는 이론까지 내더라고 전문가들이. 그거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얼마나 많이 또 대출이 축소가 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 가계대출 2%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은행도 유명한 건설 마피아라고 그러죠. 유명한 건설 마피아가 아니라 건설 마피아 최상위라고 그러죠. 최상위 포식자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가 같은 거, 나 뭐 아파트도 그렇고 분양가 잔뜩 올려가지고 땡겨가면은 건설사는 퇴직금 먹는 거고 은행은 연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전문가들을 보면은 집값 떨어진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 그래서 5대 은행 보면은 2, 3%, 1에서 3%, 3에서 5% 올라간다. 그래서 뭐 구조적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지금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지만 이제는 공급 부족이 안 통하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무시하는 여론까지 내고 있는데, 그거는 그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나 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미 급등하고 있죠. 주택시장 전반에 역성장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즉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 목표가 2%대 수준이다. 자, 그러면 2%대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러니까 지난해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려면 24년 말에서 25년 말까지 얼마나 늘었냐. 그랬을 때 24년 말에 734조 1350억 원이었는데, 자, 목표 7.4% 적은 수준이다. 그래봤자 목표 8조예요. 총량이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올해 많이 나와야지 8, 9조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밖에 안 늘었다고? 월에 막 6조씩도 늘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출 총량은 33조 5천억이 증가했는데 왜 7조 5천억밖에 안 늘어났다고 하지? 이게 은행의 자체 대출이 7.5조, 전체 대출은 33.5조가 늘어났다. 은행의 자체 대출이 아닌 게 뭐예요? 26조가 정책 대출에서 늘어났을 거다. 순증, 그러니까 갚는 것도 있고 내준 것도 있겠죠. 순증이 이 정도 됐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2%대 관리한다고 하는데 4.5%가 나온 거지. 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면 이번 정부도 실패가 될 테지만,
올해 초부터 쪼이는 거 보면은 요것도 4.5% 나오게 둘까요? 4.5%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4.5%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명목 GDP 성장률이 3%가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해. 올해 많이 나와도 4%는 안 될 걸로 예측이 되죠. 저 정도 늘리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즉, 은행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은행 자체 대출로는 GDP 대비 늘어나지 않고 연착륙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책 대출 내줘가지고 연착륙이 안 되고 오히려 상승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 대출 합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5%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3.5% 수준까지는 낮춰야 돼요. 그러면은 767조 1781억에 한 3.5% 정도 잡아보면 26.8조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정책 대출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정책 대출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수를 하든가. 근데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러면은 만기에서 갱신 여부를 볼 텐데, 자, 내가 주담대한 거 만기에서 갱신 여부를 정책 대출 내준 게 금방 나올까요? 그러면은 만기의 갱신 여부에 따라서 안 나올 수 있는 대출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산이 이미 감축이 됐거든요. 집 산 사람들한테 대출을 빼올 수는 없어요. 어떤 대출을 빼오겠어요? 버팀목이라든지 신생아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은 만기가 됐을 때 갚게 만든 다음에 다시 정책 대출로 안 내주면은 어느 정도 회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빌리더라도 지금 안 그래도 보금자리론 금리가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한도도 축소되지 않을까. 갱신하면서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버팀목 대출이 지금 70조가 넘게 나갔다고 그러죠. 전체 전세 대출 중에 3분의 1 이상이 버팀목이고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수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조 나왔죠? 26.8조? 26.89조 정도 27조라고 칩시다. 월별로 관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조? 월 2.5조로 감당 집값 부양이 가능할까요? 2.5조는 부양 안 됩니다. 한 4, 5조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상승장이 나오고 그런 건데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상승장이라고 보기도 그래요. 지수만 올라가는 거지. 거래되는 아파트들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야 되고 총량이 그래서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2.5조 대출이 나가더라도 집값이 오르던데요. 5조를 부동산 시장에 내주고 신용대출 같은 데서 2.5조 뺐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내줘야 한 1.5조 정도 내주겠죠. 그럼 요것만 보더라도 한 30%로 줄어드는 거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출이 완전히 막혀간다는 게 보일 테죠. 그리고 금리 올라간다고 하죠. 자, 2021년 2%대 금리로 혼합형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월 최대 100만원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단이 6.2%가 적용된다면 이자 부담이 192만원에서 306만원으로 114만원이나 더 나간다.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근데요, 저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원금보다 이자 비중이 높습니다. 이렇게 갚는 거잖아요. 원금이 이렇게 소진이 되고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구조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단까지만 올라가더라도 44만원 올라갑니다. 월 44만원이 이 배이름이에요? 그 상황에서 체증식은 더 심하죠. 저거는 복리계산법에 따라 그런 거고. 그 상황에서 연중 금리 상단이 7%로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왜? 이재명 정부 맨날 욕하는 게 뭐예요? 돈을 그렇게 푸는데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겠냐? 돈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우리한테 없는 걸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와? 그냥 돈 찍어내면 돼요? 국제 발행을 통해서 푸는 거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만기도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상반기 쪽에 몰려있죠.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은 많아지는데 한국 국채 누가 사요? 첫 번째, 미국보다 수익률이 좋냐? 안 좋죠. 두 번째, 미국보다 안전하냐? 비기축 통화인데 당연히 위험한 데다가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도 때렸죠. 왜 때렸겠어요? 달러 패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러의 안정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당장 올라갈 수 있냐? 가격이. 한국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적어도 한국은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죠. 환율도 아직 불안하고. 집값이 잡혔냐 뭐랬냐. 더 내릴?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공급을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채권을 사줬죠, 국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매우 미미했잖아요. 그걸 다 한국은행에서 사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려고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7% 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상단이 6% 겨우 넘었는데 지금 6.2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국토부 장관만 미친 짓 안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도른 것 같아. 이런 걸 믿고 있어. 시장은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가 월세 전환을 자극했다. 전세 월세화 개뻘소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어서 올렸죠. 전세 월세화가 됐으면 월세 수요가 늘었어야 돼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한 8에서 9% 정도 월세 수요가 감소했죠. 월세? 매물은 늘어났죠. 강남권 같은 데는 월세 수요가 80%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 제정신 못 차리고 있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세대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래서 뭐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겠다. 옳았나? 이러니까 잡힐 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타격 입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잡아요? 실수요자가 타격 입지 않으면은 전세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 역전세도요. 대출을 내주니까 역전세가 나든가요? 아니면 대출을 회수하니까 역전세가 나든가요? 전세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전세가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비를 많이 쓰는데. 국토부 장관 갈아치워야 됩니다. 제가 요렇게까지 이야기한 적 별로 없고 엑스맨 같다는 소리는 저도 많이 했었죠. 쎄하다고. 갈아치워야 돼요. 연착륙도 아니에요. 저거는. 연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되는 것마저 방어해가지고 올리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 주도해가지고 나온 대책 뭐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3번의 대책 중에서 627 금융당국, 97하고 1015. 1015는 집값 잡는 대책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래를 막는 대책이지. 97은 집값 올리는 대책이었죠. 그러니까 97 대책 나오고 나서 집값이 오히려 튀지 않았어요? 재건축 재개발 완화 뭐 이딴 이야기 나오고. 하여튼 전세대출 내주면은 저거 시위라도 벌여야 돼요. 제정신인가 지금. 박사모처럼 아예 처음부터 집값을 올릴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 배신감이라도 안 느끼지. 전세대출 잡지 않는 이상 집값은 절대 못 잡습니다. 실수요 구제라는 명분으로 계속 저짓거리를 한다. 나라 망치는 매국노 중에 하나죠. 공직에 있는 사람이 나라 망치는 매국노가 되면요. 영끌오적 뭐 예전에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공인은 아니고. 근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나라 망치는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진짜 을사오적 같은 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 한번 실수요자들 구제한다는 그게 어떤 꼬라지로 나온지 보긴 봐야 되는데 저런 짓거리만 안 하면 집값은 잡힌다. 집값 잡힐까봐 맨날 저런 이야기 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